자, 우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32쪽입니다. 우리 교재 32쪽에 보면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라고 나오죠.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요.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라고 하는 건 뭐라 했냐면, 우리 지난번에 재무상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재무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 재무상태는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냐? 재무상태표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란 일정 시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 재무상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그러면 따로 얘기해요. 부채 그러면 따로 얘기하는 거지만, 기업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산, 부채, 자본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 재무상태, 이 네 가지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에 대한 정의, 자산이 뭐냐 이거죠. 자, 기업의 자산은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자, 그걸 우리는 자산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아니려면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없다. 그럼 그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화는 재는 재물, 화물, 재물, 화물.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물, 화물. 그러니까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얘기하죠. 재물 손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매개체, 물건들. 자, 우리 학원 입장에서 본다면, 학원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수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 의자, 그죠? 또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 전화기, 에어컨, 칠판, 그죠? PPT,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권은 뭐냐? 채권은 타 회사로부터 우리가 받을 돈이죠. 타 기업으로부터 받을 권리, 그걸 채권 그럽니다. 이런 걸 총칭하는 것으로서 요 말이 중요해요. 기업의 미래는 앞으로 경제적 효익, 경제적이라는 건 돈이에요. 기업이 미래에 돈을 버는데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야지만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산이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니까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산은 권리가 있어야 돼요. 권리도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포괄적인 권리를 얘기합니다. 우선 자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려면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야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소유권 이전에 점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이용해서 내가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내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권리는 효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배타적인 권리,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거래처가 있다는 거죠. 거래처. 근데 우리 기업과 거래처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는 전부 다 바다로 돼 있어요. 바다인데, 물결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쪽에는요. 그럼 여기는 뭐냐? 육지는 전부 다 산으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래처에서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제품을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오로지 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 산을 타고 올라가서 갖다 줘야 돼요. 운동은 잘 되겠다. 그렇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머리를 썼어요. 야, 이쪽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이 산의 일정 부분을 뚫어서 여기를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터널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 터널을 만드는데 자금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이 터널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합니다. 쉬워요. 돈 벌기 쉬워졌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터널이 우리 기업에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떻게 공헌을 하고 있죠?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터널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은 우리 회사의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다른 사람이 이 터널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우리가 그걸 제재할 수 있어요. 야, 가지 마.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배타적 권리입니다.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죠. 너 가고 싶어? 그러면 너 나한테 통행료 내. 이렇게 해서 이 터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야. 알았습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 독점적인 이용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걸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허가도 잘 안 해주고 그래.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했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줘라. 여기 좀 터널 좀 뚫어줘라.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돈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미래가치 엄청 좋은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정부가 웬일이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터널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이해갔죠? 그럼 이 터널이 우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권리는 공유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거는 자산이 안 돼요. 어떤 물건을 나 혼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공유를 한다면 그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는 그런 권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자, 권리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 돈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권리여야 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은 능력이야. 돈을 버는 능력.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권리는 누가? 우리 회사가 통제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업이 통제한다. 그랬을 때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첫째, 그 자산, 이 A라는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 권리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권리여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자산의 인식.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인식이라고 그래요. 장부 기입. 그러니까 자산을 내 거라고 언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냐? 아무 때나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인식 그럽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기업은 계속 기업이죠? 요 하살 표시가 있으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현재입니다. 여기가 현재, 지금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지금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요 소리야. 그러면 과거에, 여기가 과거죠. 여기가 과거입니다. 여기는 미래입니다. 여기는 미래야. 그러면 자산은 미래에 취득해서는 안 돼. 지금 기록하려면 이때 취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취득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과거에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우개, 이 지우개는 우리 학원의 자산 맞죠? 이 지우개 1년 전에
1년 전에 이 지우개를 얼마 주고 샀냐?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다. 근데 1년이 지난 오늘날 이 지우개를 가지고 있다. 오늘 지금까지도 이 지우개가 학원에 존재한다. 이해갔습니까? 됐죠? 그럼 현재 이 지우개를 우리 학원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하고 있어야 돼. 기업이 통제한다. 됐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에는 이 지우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 활동에 이 지우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도움을 받아야 돼. 미래에는. 그래야 이 지우개가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경제적 효익은 돈이에요. 돈이 기업 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와야 돼. 그래야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과거 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 자산이 되려면, 지금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그 자산은 과거의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취득이 돼 있어야 되고, 현재 기업이 그 기업에 두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래에는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는 우리가 이 지우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지금 이 지우개를 자산으로 쓰려면, 인식하려면 지우개를 한 개라고 장부에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자산은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화폐 단위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럼 화폐 단위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측정. 자산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가 성립되면 자산을 인식할 수 있어요.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산의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산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이 지우개의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우개의 값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지우개는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장부에는 1,000원이라고 기장이 돼 있을 거라고요. 샀을 당시에 1,000원이니까. 근데 1년이 지난 오늘 이 지우개 값을 1,000원을 수정할 거냐, 그냥 내비둘 거냐. 그냥 내비두겠다. 1,000원으로 그냥 쓰겠다. 돼서요? 그럼 이거는 원가를 그대로 쓴 거죠. 이걸 우리는 역사적 원가, 원가법이라 합니다. 이 원가법은 여기서 1,000원 되면 미래에서도 내년에도 얼마 쓰면 돼요? 1,000원. 그 다음에도 얼마 쓰면 돼요? 1,000원. 이렇게 계속해서 1,000원으로 기록하면 돼요. 이 지우개가 사용해서 없어질 때까지 장부상에는 1,000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원가법, 이 원가법의 장점은 일단 계산 과정이 간단하다. 측정이 용이하다. 측정이 용이하죠? 네, 2번째 장점이에요. 신뢰성이 높다.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이다.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객관적이지. 나 혼자만 주장하는 건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이다. 자, 1년 전에 1,000원 주고 산 거 너도 나도 다 알지. 그럼 너도 나도 다 원가법 쓰면 자, 여기다 얼마라고 쓸 거야? 1,000원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게 객관적이지.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지.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요, 얘는 단점이 있어요. 원가법은 단점이 2가지가 많지만 2가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여기다가 1,000원이라고 쓰면 현재 시점에서 자산의 적절한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 그렇죠? 1,000원은 아니잖아요.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력 있는 자산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시점에서 이 지우개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 지우개를 사용해서 얻는 수익은 지금 수익이 얻어져. 이걸 현재 수익이라 그래. 현행 수익. 수익은 현재 수익이야. 그런데 이 지우개에 대한 원가는 지금 원가가 아니라 1년 전의 원가지. 과거 원가지. 과거 원가. 현재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손익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수익은 지금 발생하는데 원가는 1년 전의 원가가 지금 비용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가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다 1,000원이라고 쓰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요 시점에서의 가치를 쓰고 싶다. 1년 전에는 1,000원이다. 그러니까 새 거 했을 때는 1,000원인데 요 시점에서의 가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지우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중고인 상태잖아요. 그럼 중고인 상태에서 이 지우개의 값은 얼마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1,000원을 뜯어 고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고시장에 가봐야죠. 그럼 중고시장에 가서 요 지우개랑 똑같은 거는 없지만 비슷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어봅니다. 저 요거 얼마로 할래요? 700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700원이면 내가 지금 이 지우개를 다시 산다면 700원은 줘야 되네? 그럼 이 지우개는 700원의 가치가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다 700원이라고 쓴 거. 1,000원을 뜯어 고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시가법이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법? 시가. 시가는 현재 시장 가치. 시가법. 자, 이 시가법은요. 시가법은 우선 장점은 자산의 현재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장점이죠. 그죠? 두 번째, 이 지우개를 지금 사용하게 되면 이 지우개의 사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이고 원가도 현재 원가죠. 현행 원가. 시가니까 현행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수익과 현행 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역사적 원가의 단점이 이 시가의 장점이고 역사적 원가의 장점은 시가의 단점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자산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 자산의 분류. 자, 자산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돈을 버는 데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거야. 12개월로 정해서 12개월 이내에 돈을 버는 데 이용하고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유동자산. 12개월을 초과해서 돈을 버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이용한다. 그럼 비유동자산 그럽니다.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자산의 항목, 이름. 여기서 자산의 항목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자산의 이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32쪽을 봅니다. 32쪽에 보시면 맨 아래 보면 자산 항목이라고 나오죠. 자산 항목. 자, 여기에서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계정 과목이라고 나왔잖아요. 박스에 계정 과목 가로 열고 쓰세요. 거기다 이름. 계정 과목을 이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이름을 써야 되느냐. 내용을 보고 이름을 적는 거죠. 거기 보면 현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현금은 통화. 우리 통화를 현금이라고 해요. 통화대용증권, 수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현금이라고 합니다. 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예금이야.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걸 말하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이 포함된 자산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도 현금성 자산이고 당좌예금도 현금성 자산이고 보통예금도 현금성 자산이고 그러니까 현금과 가까운 친구들. 자, 그걸 우리는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당기손익, 상각원가, 기타 포괄손익 그걸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요. 거기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 씁니다. 주식, 사채라고 쓰세요. 주식과 사채. 자, 우리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주식과 사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주식과 사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써야 돼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 매매 목적이야. 잠깐 가지고 있다가 시가가 오르면 바로바로 팔아버릴 거죠. 바로바로 수익을 낼 거예요. 그건 단기손익이고, 상각권가 측정은 만기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또는 특정 기일까지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그게 만기, 옛날에는 만기 보유 증권 그랬는데 지금은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얘는 단기 손익과 상각후 원가 이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식과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냥 현금 흐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죠. 예,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여기 지금 자산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이거 10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별도로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채. 부채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채란 우리 부채는 뭡니까? 부채는 빚이죠. 부채는 기업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갚아야 될 거죠. 근데 우리 부채는 뭐로 갚죠? 부채를 갚을 때는 현금, 돈으로 갚죠. 근데 우리가 돈으로만 갚는 건 아니에요. 부채를 갚는 거는 돈으로도 갚지만 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도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는 미래의 희생이다.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 이렇게 얘기한다고.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 경제적 효익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현금 또는 경제적 자원으로, 여기서 경제적 자원이란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자산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며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이다.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런 부채는 어떻게 인식할 거냐? 부채 인식. 자, 부채 인식은 역시 부채를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장부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장부 기록.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부채 인식. 자, 여기가 계속 기업이에요. 여기가 현재고요. 자, 여기가 과거죠. 과거고. 자, 여기는 과거, 여기가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채로 인식하려면 사건은 이미 발생하고 있어야 돼. 과거 사건이야. 사건은 이미 발생하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의무를 발생시킨 사건이어야 돼. 의무 발생. 여기서 의무가 발생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지우개 1년 전에 내가 1,000원 주고 샀다.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는데 그때 살 때 현금 다 주고 샀다. 그럼 의무가 발생 안 됐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의무 이거 부채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전에 1,000원 주고 사면서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외상값이라는 의무가 생겼잖아. 부채의 의무가 생겼죠? 그 의무를 발생시킨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나서 이 시점에서 700원을 갚았어요. 상환했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남았어요 지금? 300원 남아있죠? 그럼 이 300원 남아있는 이 의무가 현재 의무이어야 한다는 거야. 무슨 의무? 현재 의무이어야 한다. 현재 의무. 그러면 이 300원은 언제 갚을 거야? 미래에 가서 갚아야죠. 그럼 미래에 갚게 되면 뭐가? 경제적 효익이 희생되는 거죠. 그럼 희생되는 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거죠. 유출. 자산이 유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은 맞지만 의무가 발생된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거니까 부채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서 외상으로 샀다. 그럼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나면서 그 외상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지금은 외상값 안 남았다.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건 부채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내가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는데 부채를 갚다가 900원은 갚았다. 근데 100원은 돈이 없어. 아직 못 갚았다. 앞으로 갚을 거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의무는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현재 의무라 그래. 그래서 사건은 과거 사건, 의무는 현재 의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부채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과거 사건의 결과 발생한 의무가 현재 의무이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 당연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랬을 때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자, 우리 부채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부채의 분류.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채는 갚는 거죠. 갚는데 상환 기일이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된다. 유동부채. 12개월을 넘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도 된다.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항상 다 유동, 비유동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예, 부채의 항목 이름이에요. 33쪽을 봅니다. 33쪽에 보면 밑에 보면 부채 항목이라고 나오죠? 외상 매입금부터 해서 쭉 밑으로 보면 다음 장까지 넘어가면 있어요. 이연법인세 부채액해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 놓고 여러 번 읽어 주셔야 돼요. 부채는 이런 것들이 부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건물 그러면 이건 자산이다. 미지급금 이건 부채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하루 정도 뭐 기간 주고 이렇게 쭉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애워주셔야 돼요. 이걸. 자, 그러면 자산, 부채. 다음은 자본이죠. 자본. 자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본은 어려워요. 이게. 우리 자본은 기본 과정에서도 어렵고 심화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게 되면 자본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자본은 그냥 건너뛰고 공부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평상시 배운 것만 보고 뭐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자본은요. 나오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본은요. 기업에게 기준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업에게서 자본의 의미는 뭐냐? 자본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타인한테 줘야 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자본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 지분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자본이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 지분이며 기업의 잔여 지분이다. 여기서 잔여란 말이 뭐야? 잔여는 남아있는 지분이다 이 얘기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본 등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본 등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이꼴 자본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자본 등식이야. 이때 우리는 이 자본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자본은 잔여 지분이라고도 불러.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와서 잔여 지분이란 말. 또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자본이라고도 하지만 잔여 지분이라고도 부르고 순자산이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 자본의 분류. 이게 복잡해요. 자본의 분류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우선 납입자본이라는 게 있어서 납입자본. 납입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 회사가 주주로부터 돈 받은 거죠. 이게 납입자본이에요. 납입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는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이건 영업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우리 회사 주주와 거래한 거야.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야.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 이걸 우리는 주감자라고 표시해. 주감자. 이거 뒤에 가서 정리할 거예요. 주감자가 있어. 주감자. 자본잉여금에는 주감자가 있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지금 설명하기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회사가 이번에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누가 사?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주주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한테 주식을 팔아먹는 거야. 주식 액면은 100원인데 이걸 120원에 팔았다 이 소리야. 발행했다는 거야. 그럼 주주로부터 받은 돈은 얼마야? 주주한테 받은 돈은 120원을 받은 거야.
그럼 120원 중에서 100원은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100원은 액면 금액은. 그러면 20원 더 받았죠? 그것이 남은 돈이에요. 원래 금액은 100원인데 주주한테 120원 받았으니까 20원 더 받았잖아. 남은겼죠? 그게 잉여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20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기타 자본 요소. 이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얘 말대로 기타죠. 얘는요, 여기에도 못 들어가고 저기에도 못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갈 수 없고 다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자본금에도 포함이 안 되고 자본잉여금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죠. 예, 그걸 우리는 자본 구성 요소 그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 자본 합계를 더하거나 빼거나 자본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항목이 있어요. 조정하는 거죠. 자본을 조정한다는 거야. 자본 조정은 플러스 항목이 있고 마이너스 항목이 있고 그래요.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게 많이 나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은 뭘 그랬죠? 뭐라 그랬죠?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실현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손익은 발생했어. 영업을 하는 도중에 손익은 생겼는데 이 손익이 아직 실현된 건 아니야. 아직 실현된 걸로 볼 수가 없어. 그럼 언제 실현된 걸로 봐야 돼?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실현이 돼, 비로소.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미실현 손익, 이걸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하는데 기타 포괄 손익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기, 기해, 파, 제기, 해봐.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5가지야. 기, 해봐. 이래야 돼, 원래는. 근데 이 기가 2개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1.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 요 계정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평가 잉여금. 두 번째, 재측정 요소. 세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네 번째도 기타 포괄 손익. 똑같아. 근데 얘는 위에 거는 주식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이고 아래 거는 사채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이죠. 5번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6번에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원래 파생 상품 요 앞에 또 글자가 더 있어, 사실은. 예? 위험 회피,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그래.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하고 얘는 잘 나와요. 요거 3개는. 요거 3개는 잘 나와요. 예? 재기. 얘네 셋은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 항목에 속하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은 수익 항목이 아니에요. 자본 항목이야.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은 아니에요. 수익 비용에 속하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 잉여금은요, 요 자본 잉여금하고는 다르죠. 자본 잉여금은 주주와 거래해서 생긴 이익이지만 요 이익 잉여금은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에요. 여기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거.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거야. 뭐야? 전기 2월. 그게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익 잉여금. 그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한 것을 합쳐서 그냥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2개를 더한 걸 우리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뭐라 그래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미처분이라는 말 들어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처분이라는 얘기는 아직 주주총회에서 처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처분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잉여금이. 뭐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2개 더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본은요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본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뭐냐면 재무상태표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란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의 조달 원천, 그게 자산이 어떻게 조달됐느냐? 부채와 자본이죠. 부채는 채권자, 자본은 소유주, 주주로부터 조달받은 거죠. 그 현황을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서 유용성, 재무상태표에 대한 유용성, 정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크게 재무상태표를 보면 첫째,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리 회사가 미래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겠다?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이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및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누가? 재무상태표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크게 그냥 세 가지를 어떻게 얘기해? 미래 현금 흐름, 재무적 안정성, 위험,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라고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는 어떻게 생겼냐? 기초재무상태표. 기초재무상태표는 기초에 작성하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는 T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입니다. 자, 차변 쪽에 자산 쓰고요. 대변 쪽에는 부채를 써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뭐야? 순자산. 이게 잔여지분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 그러죠. 그래서 차변 금액이 100원이면 대변도 100원이 돼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요. 자산은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하는 등식이 나타나겠죠. 이런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 장사를 해. 그러면 기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변해요. 자산은 150원, 부채는 60원, 자본은 90원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자산이 변했죠.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100원짜리가 지금 150원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증가한 거야?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50원 증가했죠? 자산이 50원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자산이 50원 증가하면 좋잖아. 이게 수익이에요.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채는 40원이었는데 60원 됐잖아요. 그럼 부채의 값도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부채가 얼마 증가했어? 20원. 그럼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많이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원 들여서 50원 벌은 거죠. 그러면 30원 남겼잖아요. 그 30원 남은 돈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내 돈에 포함되는 거야. 얼마짜리가? 6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지금? 90원. 30원 남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벌은 돈, 이게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식을 보면 이래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자본. 이 등식이 중요합니다. 제3법. 제3법은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기말자본은 얼마? 90원. 기초자본은 얼마? 60원. 그럼 빼면 얼마? 30원.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당기순이익은 보세요. 기초자본. 요거는 기말자본. 내가 60원 갖고 장사했는데 기말되니까 90원 됐다는 거죠. 그래서 90원에서 60원을 빼는 거예요. 90원에서 60원을 빼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걸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 당기순이익 구하는 거 요걸 나갈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를 좀 볼게요. 자, 저희 교재 36쪽입니다. 36쪽에 보겠습니다. 자, 36쪽에 개념 적용 문제 5번을 볼까요?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 과목 중에 다음 과목 중에 자산은 A,
부채는 P, 자본은 K로 표시해라. 우리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자산, 부채, 자본 그냥 그렇게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쓰고요. 그 박스 안에 11번 보세요. 11번에 보면 자본금이라고 나왔죠? 그 자본금만 자본이에요. 자본금만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가로에다 자본이라고 쓰시고 자, 그럼 나머지는 자산 아니면 부채. 확률은 5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천천히 읽고 보겠습니다. 현금, 자산이죠. 현금은 한국은행권. 우리 현금을 유식하게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또는 수표. 수표도 현금에 속하는 거야. 자, 그다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자산입니다. 받을 돈이에요. 외상매출금.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어요. 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했을 때 상품인 경우 이게 외상이니까 외상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인 경우에는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사면 외상매입금. 이거는 자산, 이거는 부채 이렇게 한다고요. 상품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얘도 외상이고 얘도 외상이야. 다 외상인 거야. 외상을 쓰는 용어야. 그런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품일 때만 사용하는 말이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닐 때만 쓰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미수금. 받아야 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받을 돈은 미수금, 줘야 될 돈은 미지급금. 건물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미지급금. 이해갔죠? 차량 방문을 처분했다? 외상으로 처분했다? 그럼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외상매입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미수금, 자산이죠.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를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을 돈. 단기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야. 현금을 빌려주었을 때. 기계장치,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을 때. 지급어음, 이거는 상품인 경우에만 쓰는 말이야. 그 다음 소모품. 소모품도 자산이죠. 소모품은 사무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용품이니까 뭐예요? 뭐 볼펜, 노트, 지우개, 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소모품, 자산이에요. 근데 이 소모품을 우리가 써버렸다. 소모품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소모품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이었던 것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름이 소모품 B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자산이고 이때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자가 붙으면 자, 그다음에 건물, 자산, 외상매입금, 자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미지급금,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예. 미지급금, 부채. 이거는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건물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미지급금.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미지급금.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미지급금.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래도 외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선급금. 자, 봅니다.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이거는 둘 다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때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선급금, 계약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수금, 부채죠.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계약금이 누구 거야? 내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럼 그 계약금 내 게 아니죠. 남의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채죠. 그래서 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산이고 선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토지는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거기 밑줄 치고요. 이건 뭐냐면 주식, 사채. 회사가 주식이나 사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주식과 사채는 내가 장기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가지고 있다 팔아먹을 거다. 그랬을 때 당기손익이야. 그럼 내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을 거다. 오랜 기간. 그러면 그때는 당기손익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알았죠?
단기 그러면 당기손익, 장기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꾼돈. 당좌예금 자산이고요. 상품 자산이죠. 상품은요.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상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번데기 장사가 뭘 팔아? 번데기. 그럼 번데기 장사꾼 입장에서는 번데기를 상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가구점. 가구점은 책상 의자 파는 사람들이죠. 가구점 입장에서 상품은 뭘까? 책상 의자죠. 그러니까 책상 의자는 가구점 입장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상품이라고 불러. 근데 일반적인 기업은 책상 의자를 상품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러죠? 비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차량이 있다. 차. 그러면 차량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이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자동차 판매회사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팔으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차량 운반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상은 상품 그래야 돼요. 아셨죠? 다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고 이런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아파트 왜 갖고 있어? 팔려고 갖고 있잖아. 분양하려고.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아파트는 상품이지. 그렇지만 우리 일반 기업 입장에서 아파트는 상품 그러지 않아요. 건물 그러죠. 건물.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비품은 사무용으로 쓰는 사무용 집기비품이라 그러면 돼요. 사무용 집기비품. 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집기비품. 볼펜 노트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소모품이고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기, 컴퓨터, 에어컨 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받으러 오면 어음을 받았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합 계정이야. 이거는 하나의 계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정을 묶어준 거야. 이렇게 여러 개의 계정을 묶은 거야. 이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그럼 여긴 누가 들어있어? 여기는 현금도 들어있고 뭐 수표도 들어있고 예금도 들어있고 현금성 자산도 들어있고 그런 걸 다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수금, 이거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부채죠. 부채가 됩니다. 자,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요. 문제 7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7번은 지난 21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은 한국의 20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다. 한국의 2001년 말에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물음표로 돼 있잖아요. 그 금액을 구하라는 거야. 물음표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있죠? 이렇게 가로를 치세요. 요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구할 때는 재무상태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자본은 대변.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항상 대차평균이 일치해야 되잖아. 대차평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7만 원 앞에다가 요 7만 원 앞에다가 차라고 쓰세요. 차. 매출채권도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에요. 매입채무는 거꾸로 부채입니다. 갚아야 돼요. 외상매입금을 매입채무라고 하고 상품은 자산이죠. 차변.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이죠. 대라고 쓰고요. 이익잉여금도 대변이에요. 이익잉여금도 자본에 속하는 거야. 거기다 써요. 대. 근데 금액을 모르는 거죠. 자, 장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대변이죠. 부채니까 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거기다 밑줄 칠까요?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그게 자본잉여금이니까 이것도 자본이야,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니까 대라고 쓰시면 돼. 그래서 차변합계를 다 더해서 대변합계를 어떻게? 다 빼. 차변합계 다 더해서 대변합계를 다 빼. 그러면 차이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올까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 자, 빨리 계산해 봐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할 때는 항상 계산기 가지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계산기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 시험 볼 때 계산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는 절대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 하시면 안 되고 꼭 계산기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기 연습을 계속 이렇게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 나왔죠? 그죠? 3만 원 나왔죠? 그래요. 그럼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 장 뒤로 넘어가면 38쪽에 경영성과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경영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